지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곧 갑니다. 17세 소녀는 새벽 한강변 벤치에서 죽은 엄마가 남긴 편지를 펼쳤습니다. 18년 전 전화번호 하나만 적힌 종이였습니다. 연결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검은 벤츠 12대가 일렬로 멈춰섰습니다. 경호원 24명이 일제히 하차했고 흰 머리 노신사가 소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도대체 이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은채의 방문 밖에서 세탁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계모가 일부러 설정해둔 알람이었죠. 은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세탁기로 달려갔습니다. 어젯밤 계모가 돌린 빨래를 꺼내 널지 않으면 또 한 소리 들을 게 뻔했어요. 찬물에 적신 손으로 빨래를 널고 나니 새벽 5시였습니다. 은채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도마 위에서 파를 썰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거실에선 계모와 11살 동생 할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계모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채가 내온 상은 2개였어요. 계모와 할인 앞에는 구운 삼겹살과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가 놓였습니다. 은채 앞에는 김치 한 접시와 밥 한 공기뿐이었죠. 계모는 은채를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 건데 뭘 더 바라니? 은채는 고개를 숙이고 김치를 집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꾹꾹 씹어 삼켰어요. 밥을 먹는 동안 할인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다가 은채 쪽으로 팔을 휘둘렀습니다. 주스가 은채의 교복 치마에 쏟아졌어요. 어머, 언니 옷이 더러워졌네. 할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채는 화장실로 달려가 치마를 벗고 손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찬물로 얼룩을 문지르는 동안 시계는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학교 가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로 치마를 말리고 입었지만 아직 축축했어요. 은채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 뛰어갔지만 7시 50분, 이미 조회 시간이 지나 있었죠. 담임 선생님은 은채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은채, 또 지각이야? 점심시간에 교무실 청소하고 가. 죄송합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실로 들어가자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은채는 자리에 앉아 책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반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27개나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은채는 그 단톡방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친구들에게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죠. 언니가 돈을 훔쳐간다는 거짓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은채는 교무실로 갔어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걸레로 책상을 닦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어차피 급식비가 3개월째 밀려 있어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계모가 은채 통장에서 알바비를 빼낼 때 급식비는 내지 않았거든요. 은채의 통장은 계모가 관리했습니다. 비밀번호도 계모가 바꿔버렸어요. 편의점에서 한 달에 80만 원을 벌면 계모는 7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남은 10만 원으로 은채는 한 달을 버텨야 했죠. 교복 치마는 너무 짧아졌지만 새로 살 돈이 없었어요. 은채는 안전핀으로 치마를 기워 입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은채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늘 아침 계모가 한 말이 맴돌았어요. 은채야, 넌 대학 안 가도 돼. 알바나 계속해. 할인이 학원비 내야 하거든.
수능까지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은채의 대학 진학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은채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저녁 6시 은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은채를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채야,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돈 벌면. 계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벌어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방 구석에는 낡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엄마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은채는 그 상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라면 날 지켜줬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채 학생이죠? 저는 아버지 공사장 동료입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은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은채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앞에 계모와 할인이 서 있었어요. 계모는 은채를 보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공사장에서 떨어졌대. 수술해야 한대. 은채는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계모가 은채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은채야, 내가 알바 더해서 벌어와. 내 아빠잖아. 은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은채는 그 빛 아래 서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지옥 같은 일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만이 은채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은채는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은채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의료기기가 내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은채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아빠. 은채의 목소리에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아버지는 은채를 보더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은채야. 네, 아빠.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은채의 손을 힘없이 쥐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랍. 편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책상. 서랍. 비밀칸.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채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지만 더 이상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은채는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편지라니. 무슨 편지를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그런 말을 남긴 걸까요? 은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모와 하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조용한 집안을 살펴보며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는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영수증과 공과금 고지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 안쪽 벽면이 이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작은 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한 장과 고장난 폴더폰 2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 윗부분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수. 은채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진으로만 본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본문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010 5자리 숫자, 4자리 숫자. 편지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기로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절대 위급할 때만 연락해라. 은채는 편지를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뭘까요? 누구 번호일까요? 엄마가 남긴 번호라면 친척일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일까요? 폴더폰 2대는 오래되어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대는 핑크색이었고 다른 한 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아마 엄마와 아빠의 옛날 핸드폰인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수리해봐야겠다. 은채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모와 할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은채야, 어디 있어?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채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모는 은채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계모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5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돈이 없어요. 그럼 내 알바비로 갚아. 대학은 당연히 포기하고. 할인이 옆에서 킥킥거렸습니다. 언니는 원래 공부 못하니까 대학 필요 없잖아요.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은채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장학금 상담을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계모명의 집이 있어서 저소득층 기준에 안 맞아요. 학원비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은채네 집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채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나온 은채는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나를 지켜줄 번호일까요? 은채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죠? 사기꾼이면 어떡하죠? 30분 동안 은채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주변으로 새벽 첫 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0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차가운 물로 세수, 계모와 할인의 아침 식사 준비, 혼자 먹는 김치 한 조각, 학교에서 굶는 점심시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알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시작되는 계모의 잔소리와 할인의 놀림.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믿자. 은채는 눈을 뜨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은채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지수,
지수 씨의 딸입니까? 은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엄마 이름을 알죠? 네, 맞습니다.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한강 이촌동 편의점 앞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곧 갑니다. 누구신데요? 왜 설명은 곧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다친 곳은 없나요? 아니요. 하지만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곧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채는 핸드폰을 쥔 채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말 올까요? 혹시 지금 속는 건 아닐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주변의 출근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은채는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문자는 없었습니다. 역시 장난 전화였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편의점 앞에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12대였습니다. 모두 같은 모델의 검은 벤츠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은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 문들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하차했습니다. 2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맨 앞 벤치의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흰 머리의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단정한 양복의 곧은 자세. 그는 은채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새벽 정적 속에서 구두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은채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신사가 은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은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수야.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은채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새벽 하늘 아래 12대의 검은 벤츠와 24명의 경호원 앞에서 은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채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은채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수의 딸이구나. 노신사는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미안합니다. 놀라셨죠? 노신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성물산 회장 한태준입니다. 당신 어머니 한지수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은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성물산이라면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엄마를 아세요? 네. 지수는 제 딸이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제 외손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채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외손녀라고요? 엄마에게 아버지가 있었다고요? 아니, 당연히 있었겠지만 은채는 단 한 번도 외할아버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요? 하지만 18년이 지났으니 확실히 해야 합니다.
태주는 경호원 한 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와 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의료 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면봉을 꺼내 은채의 입안 점막을 채취했습니다. 태준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최고기관에 긴급 의뢰했습니다. 48시간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었어요? 은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가, 당신 어머니가 저와 연을 끊었습니다. 제가 반대했거든요. 뭘 반대하셨는데요? 지수가 당신 아버지와의 결혼을 원했지만 저는,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신분 차이를 이유로 막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은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는 그래서 집을 나간 건가요? 그래서 외로이 자신을 낳고 세상을 떠난 건가요? 그 후 지수는 집을 나갔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의 18년간 찾아다녔습니다. 사립탐정, 조사회사, 안 써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 낳고 돌아가신 거예요?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출산 후 산후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대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당신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원망했을 테니 연락하지 않았겠죠. 그분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럼 왜 편지에 번호를 남겼을까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정말 위험할 때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장치였을 겁니다. 은채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습니다. 태준은 그 편지를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의 필체입니다. 그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적어뒀군요. 18년 동안 번호를 바꾸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태준은 편지를 은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집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호텔을 준비했습니다. 은채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집으로 돌아가면 계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DNA 결과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안전하게 지내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은채를 안내했습니다. 은채는 벤츠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였습니다. 태준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밖으로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 학생이 재벌가 손녀였대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채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은채는 자기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셨죠?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은채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외할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이게 사기일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겁니다. 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양쪽으로 지나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특급 호텔이 서 있었습니다. 은채는 이런 호텔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은채는 태준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프레지던셜 스위트입니다. 은채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실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머물 곳이라고요? 은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은채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실, 거실, 서재, 욕실이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대리석 욕조가 있었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옷들은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사이즈가 맞으면 좋겠네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은채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준 적이 있었나요? 감사합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은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약속합니다. 태준은 방을 나갔습니다. 은채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 은채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호텔 침대에 누웠습니다. 너무 푹신했습니다. 이런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일까? 이게 정말일까? 은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난 몇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벤츠 12대, 경호원들, 회장님이라 불리는 노신사, 그리고 이 거대한 호텔방.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37통이었습니다. 모두 계모였습니다. 문자도 50개가 넘었습니다. 어디 갔어? 당장 들어와. 경찰 신고한다. 내가 뭘 꾸미는 거야? 할인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언니 가출했네. 키읔키읔. 알바비 어떡할 거야? 은채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카트를 밀고 서 있었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입니다. 식사 가져왔습니다. 카트 위에는 은빛 뚜껑이 덮인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스테이크와 샐러드, 수프가 나타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나가고 은채는 혼자 남았습니다. 은채는 스테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애 처음 보는 요리였습니다. 나이프로 조심스럽게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음식을 준비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욕실로 갔습니다. 대리석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았습니다. 계모집에서는 늘 찬물로 씻었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온수를 못 쓰게 했었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니 온몸이 풀렸습니다. 은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에 은채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은채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는데 오늘은 푹 잤습니다. 문을 열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침 같이 드실까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빵, 과일, 주스, 계란 요리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태주는 은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떡볶이요. 은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군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비서실장, 떡볶이 맛있는 곳 찾아서 점심때 가져다 주게. 통화를 끊고 태준이 말했습니다. 점심은 떡볶이 드시죠. 은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학교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있습니까? 태준의 질문에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는 없어요. 단톡방에도 초대 안 받았어요. 왜죠? 할인이가 제가 돈을 훔쳐간다고 소문을 냈거든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은채는 1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상, 식사 차별, 알바비 갈취, 급식비 체납, 교복 수선, 계모의 폭언, 할인의 괴롭힘, 모든 걸 말했습니다. 태주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은채의 이야기가 끝나자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채, DNA 결과가 나오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습니다. 다신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채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점심때 정말 떡볶이가 왔습니다. 유명 떡볶이 집 음식이었습니다. 은채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태주는 은채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태주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이 함께였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소개합니다. 비서실장은 50대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은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채 양, 저는 회장님 비서실장 김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은채 양 주변 인물들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에는 편의점 주인 인터뷰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매일 새벽 알바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더라고요. 불쌍했죠. 다음은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한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포기한다고 들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이웃 주민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계모가 소리 지르는 거 자주 들렸어요. 밤늦게까지요. 은채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니. 태주는 은채 옆에 앉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DNA 결과만 나오면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채야, 어디 있니? 괜찮니? 아버지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 생긴 거니?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아빠는 병원에서 잘 쉬세요. 통화를 끊고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결과가 나옵니다.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음성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양성일 겁니다. 확신합니다. 태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새벽 5시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은채는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은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맞은편에 앉았고 비서실장 태호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의료진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은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은채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입니다. 의료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생물학적 외조부와 외손녀 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은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외할아버지였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은채를 껴안았습니다. 은채야, 정말 내가 내 손녀구나. 은채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이 터졌습니다. 17년 인생에서 이렇게 따뜻한 포옹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더 세게 은채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18년이나 늦어서 미안하다. 태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의료진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준이 은채를 놓았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저를 찾고 계셨어요? 매일같이 찾아다녔어.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조사회사도 쓰고 안 써본 곳이 없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왜 할아버지한테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은채의 질문에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지수를 너무 다그쳤어.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당신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신분과 재산만 따졌지. 어리석었어.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래. 지수는 나를 떠났고 혼자 당신을 낳았어.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산 후 세상을 떠났지. 산후 합병증이었어.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다, 은채야. 넌 죄가 없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은 나한테 있어. 내가 지수를 막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널 지켜줄게. 다신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저는 아빠도 있고 계모도. 그 사람들에 대해선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넌 걱정하지 마.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은채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태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보고 드립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화면을 켰습니다. 서은채 양은 지난 10년간 계모에게
체계적으로 학대받았습니다.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에는 계모가 은채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는 은채 알바비가 계모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학교 상담 기록에는 은채의 어려운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히.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은채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법무팀 소집해. 모든 법적 조치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은채는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태주는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채야,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이건 정의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법대로 할 거야. 난 한성물산 회장이야.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할 거야. 태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다시 은채를 찾았습니다. 그는 은채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한식이었습니다. 학교는 어떠니? 공부는 재미있니? 태준이 물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부는 좋아해요. 특히 수학이요. 그래, 지수도 수학을 잘했지.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니? 네, 가고 싶어요. 하지만 계모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원해 줄게. 학비, 생활비 뭐든지. 은채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응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녁 무렵 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직접 그 집에 가겠어. 은채, 내가 당한 일 하나하나 따져 물을 거야. 은채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경호원들이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난 법대로 할 거야. 계모한테 뭐라고 하실 건데요?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내 손녀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악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해. 은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계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은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은채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계모 집에 간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준비됐니? 네, 할아버지.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은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겁내지 마. 내가 옆에 있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입구 밖에는 검은 벤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5대였습니다. 어제보다 3대가 더 늘었습니다. 왜 차가 더 많아졌어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보여줘야 하니까.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30명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태준과 은채는 맨 앞 벤치에 탔습니다. 태호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준비 완료했습니다. 태호가 보고했습니다.
고소장은 아동학대, 금품 갈취, 강요죄로 작성했습니다. 언제든 접수 가능합니다. 좋아. 오늘 대면 후 바로 접수해.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채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차는 강남을 벗어나 은채가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고급 벤츠 15대가 들어서자 주민들이 놀라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들이 은채네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은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10년이었습니다. 내리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내리고 은채가 따라 내렸습니다. 경호원 30명이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태준은 골프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왜? 보여주기용이야. 걱정 마. 태준은 천천히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채가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은 벤츠들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뭐야?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모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계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채야, 이게 무슨 짓이야?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은채는 태준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선영 씨 맞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네. 누구신데요? 한성물산 회장 한태준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계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성물산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한성물산이요? 그게 저랑 무슨...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태준은 허락도 받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 몇 명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은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이 경호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계모와 하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서 있었고 은채는 그 옆에 섰습니다. 뭐하러 오신 거예요? 계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태준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은채는 제 친외 손녀입니다. 일치율 99.99%. 계모는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했습니다. 할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은채의 어머니 한지수는 제 딸이었습니다. 18년 전 세상을 떠났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은채가 재벌 손녀라는 거예요? 계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선영 씨, 당신이 지난 10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태준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계모가 은채에게 소리 지르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10년간 제 손녀를 이렇게 학대했습니까? 계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은채를. 오해? 태준은 비웃었습니다. 그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은채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은채 알바비를 당신 계좌로 이체한 기록입니다. 10년간 총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계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계속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학교 상담 기록, 이웃 증언, 편의점 주인 인터뷰. 이 모든 게 증거입니다.
당신이 은채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트럭, 당신 남편 명의죠? 집 앞에 낡은 트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계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태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따라 나갔습니다. 태주는 골프채를 들고 트럭 앞에 섰습니다. 이 차, 제가 부숴도 되겠습니까? 미쳤어요. 그건 우리 재산이에요.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박살났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이 정도가 은채가 당한 고통의 1%쯤 되겠군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신고는 무슨...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태호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기 10년간 아동학대 사건 신고합니다. 계모는 주저앉았습니다. 할인도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벤츠 15대와 경호원 30명, 그리고 박살난 트럭.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한성물산 회장 한태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태준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태준은 태호에게 신호했습니다. 태호가 서류 가방을 열어 증거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 여성 김선영이 10년간 제 외손녀 서은채를 학대했습니다. 증거 자료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CCTV 영상, 통장 거래 내역, 증언 녹음 파일.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김선영 씨, 저희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계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일단 서에 가셔서 조사받으시죠. 증거가 있으니까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모는 울면서 경찰차에 탔습니다. 할인이 엄마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았습니다. 엄마, 엄마. 할인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원래 문제 많았어. 은채 불쌍했는데 잘 됐네. 재벌 할아버지가 나타나다니. 은채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후련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은채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법적 절차가 남았어. 그때 한 남성이 골목 입구에서 다가왔습니다. 은채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아빠, 서민재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민재는 벤츠들과 경호원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서민재 씨 맞습니까? 네. 누구신지. 한성물산 회장 한태준입니다. 서은채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민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야. 정말이니? 네, 아빠. DNA 검사했어요. 확실해요.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하다. 은채야. 아빠가 너무 무능했어.
태주는 민재 앞에 섰습니다. 서민재 씨, 당신은 10년간 딸이 학대당하는 걸 방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관도 죄입니다.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빠, 은채가 다가갔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은채야,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태호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고소장 접수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오늘 안으로 접수해. 알겠습니다. 태준은 은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래. 은채야. 정말 미안하다. 민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태준을 따라 차에 탔습니다. 벤츠 15대가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이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집이었습니다. 후련하니? 태준이 물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좀 무서워요. 뭐가? 계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법이 있어. 차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은채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요? 호텔에 도착하자 태호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온라인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 주민들이 촬영한 겁니다. 벤츠 15대와 골프채 장면이. 태주는 태블릿을 받아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서민 집 방문. 한성물산 회장, 손녀 학대 계모 응징. 벤츠 15대로 나타난 복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통쾌하다. 학대범은 저렇게 해야 해. 재벌이 제대로 쓰인 거 처음 본다. 하지만 반대 댓글도 있었습니다. 재벌 갑질 아니야? 법으로 해결해야지. 폭력은 안 되지. 태주는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여론이 시끄러워질 거야. 괜찮으실까요? 은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 그날 저녁 뉴스에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은채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성물산 한태준 회장이 외손녀 학대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계모가 10년간 학대했다는 주장인데요. 은채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친구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받는 친구 전화였습니다. 은채야, 너 뉴스 나왔더라. 괜찮아? 응, 괜찮아.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괜찮아질 거야. 통화를 끊고 은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계모는 경찰 조사 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증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계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우리도 싸워야 해.
계모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하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증거도 다 있잖아요. 증거가 뭐? 우리도 할 말이 있어. 계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유명 변호사를 쳤습니다. 다음 날 계모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조만식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승소율이 높지만 비윤리적 수법으로 악명 높은 변호사였습니다. 흥미롭네요. 상대가 한성물산 회장이라. 조만식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계모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조만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임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이기면 80억 받아낼 겁니다. 그때 주시죠. 계모는 눈이 커졌습니다. 80억이요?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로 소송 걸면 됩니다. 재벌 상대로는 이 정도는 받아야죠. 조만식의 말에 계모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보죠.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작은 기자실이었지만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계모가 앞에 앉았고 조만식이 옆에 앉았습니다. 계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은채를 친딸처럼 키웠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태준 회장님은 재벌이시니까 저희 같은 서민을 짓밟는 거예요. 그럼 학대 증거는 거짓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조만식이 대답했습니다. 편집된 영상일 수 있습니다. 앞뒤 맥락을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받아 적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하리는 집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익명 계정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서은채, 알고 보니 계모에게 반항하고 가출한 불량 학생, 한성물산, 서민 가정 괴롭혀, 재벌 갑질의 전형. 하리는 거짓 글을 수십 개 올렸습니다. 계모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동조했습니다. 재벌이 힘으로 누르는 거 아냐? 서민 편 들어줘야지.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증거도 있는데 뭔 소리야. 학대는 명백한 범죄야. 인터넷은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일부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재벌 회장, 서민 가정 위협, 한성물산 BS 계모, 진실은? 한성물산 주가가 3% 떨어졌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태주는 비서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숨길 순 없어. 증거로 맞서자. 하지만 상대가 언론 플레이에 능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법무팀장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우리는 정당하게 싸운다. 한편 은채는 호텔방에서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현 거짓말하는 거 아냐? 재벌 등에 업혀서 계모 괴롭히네. 불효녀.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할아버지한테 피해만 드리는 건 아닐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은채야, 괜찮니? 할아버지, 쟤 때문에 회사 주가가 떨어졌어요. 태준은 은채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주가는 곧 회복돼.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보고 있어요. 일시적이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태주는 은채를 안아줬습니다. 은채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계모와 조만식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태준 회장과 한성물산을 상대로 한 8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명예훼손 50억 원, 정신적 피해 30억 원, 합계 80억 원.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계모, 한성물산 상대 80억 소송, 재벌 BS 서민, 법정 대결. 은채는 뉴스를 보며 불안했습니다. 학교에 복학했지만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뉴스 나오네 하냐? 재벌 손녀래. 근데 계모가 착하다던데? 은채는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은채야, 괜찮아. 선생님은 내 편이야. 하지만 은채는 힘들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계모는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 출연 섭외를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계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대중의 동정표를 얻을 때야. 조만식도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방송 출연하면 여론이 우리 쪽으로 기울 겁니다. 계모는 거울을 보며 눈물 연습을 했습니다. 최대한 불쌍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주는 이 소식을 듣고 비서실을 불렀습니다. IT 포렌식 팀 투입해. SNS 조작 흔적 찾아내. 이미 착수했습니다. 할인 양 계정 IP 추적 중입니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영의 과거 전부 파헤쳐. 빈틈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은채를 위해서라도. 태호가 태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IT 포렌식 결과 나왔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할인 양 SNS 계정 IP 추적 완료했습니다. 동일 IP에서 300개 익명 계정 생성했습니다. 300개? 네. 그리고 거짓 게시글 1500개 작성했습니다. 모두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올라갔습니다.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증거 확보했나? 네. 로그 기록 전부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잘했어. 태주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김선영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20년 전 이혼 기록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태호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2013년 교통사고 보험 사기. 허위 진단서 제출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불법 사채 10억 원 대출. 도박장 출입 기록. 2020년 은채 아버지 명의로 무단 대출 3천만 원 실행. 태주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법무팀에 전달해.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민재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이 제 아내가 은채 엄마 한지수의 유품을 불태웠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제 일입니까? 5년 전입니다. 은채가 모르게 몰래. 증거가 있습니까? 제 핸드폰에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말렸는데 안 들었습니다.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민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김선영이 제 이름으로 친권 포기 각서를 위조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요? 네. 은채 친권을 자기한테 넘기려고 제 도장을 훔쳐서. 증거가 있습니까? 제 도장이 도난당한 걸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2019년입니다. 태주는 메모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은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태호를 불렀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 위조건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이틀 후 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태준과 법무팀이, 다른 쪽에는 계모와 조만식이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말씀하세요. 조만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측은 80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한태준 회장이 우리 의뢰인을 명예훼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언론 보도가 증거입니다. 회장이 폭력적으로. 잠깐만요. 태준 측 법무팀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보실 게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조정위원에게 보여줬습니다. 김아린 양의 SNS 조작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IP 로그, 계정 생성 시간, 게시글 내용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동일 IP에서 300개 계정을 만들어 1,500개 거짓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조정위원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조만식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모르셨다고요? 법무팀장이 비웃었습니다. 김선영 씨와 변호사님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SNS 조작 공모 내용이 담겨 있죠. 조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계모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법무팀장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김선영 씨의 과거 범죄 기록입니다. 화면에 보험 사기 판결문, 사채 차용증, 무단 대출 은행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년간 각종 사기와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계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이라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신용불량자인데 어떻게 80억을 청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법무팀장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 위조입니다. 화면에 위조된 각서와 서민재의 도장 도난 신고 증명서가 나타났습니다. 김선영 씨, 이건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조정위원이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계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조정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선언했습니다. 형사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조만식은 서류를 집어들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계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사문서 위조,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계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함정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계모는 경찰서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이건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계모의 외침이 경찰서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계모 김선영,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구속. SNS 조작 과거 범죄 드러나.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역시 학대범이었네. 거짓말쟁이였구나. 한 회장님 잘하셨다. 한성물산 주가는 5% 상승했습니다. 할인은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6개월 소년원 위탁 교육이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울며 끌려갔습니다. 계모는 수갑찬 손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만식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주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김선영 빚 채권 전부 사들여. 이미 사채업자들과 협상 끝났습니다. 10억 원 빚 전부 인수했습니다. 좋아. 그녀가 평생 빚에 시달리게 만들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악에는 응징이 필요했습니다. 은채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련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은채야,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 감사해요. 은채는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태준도 은채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수능을 마쳤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합격했어요. 은채는 기쁨에 넘쳐 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태준은 은채를 꼭 껴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은채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어.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어느 주말, 은채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문을 두드리자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채야, 와줘서 고맙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요즘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야. 민재는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채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무능했어. 아빠,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은채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데. 아빠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아빠도 힘드셨잖아요. 민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 2대였습니다. 은채야, 이거. 하나는 내 엄마 핸드폰이고 하나는 내 거야. 은채는 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서랍에서 본 폰이네요? 응. 전원이 안 켜져서 버릴까 했는데. 내가 가져. 수리하면 뭔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은채는 두 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다음 날 은채는 휴대폰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나이든 기사가 폰을 받아봤습니다. 오래됐네요. 18년 된 것 같은데. 고칠 수 있을까요? 배터리 갈면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 걸립니다. 은채는 기다렸습니다.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 됐어요. 기사가 폰 2대를 건넸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폰을 켰습니다. 핑크색 폴더폰이었습니다. 엄마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래된 폰 특유의 작은 화면이었습니다. 은채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50개의 미전송 문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에게 보내려다 못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날짜는 18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은채 낳았어요. 건강한 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은채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문자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은채가 오늘 웃었어요. 너무 예뻐요. 아버지도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어요. 아버지, 제 번호는 바꾸지 않을게요. 언젠가 연락 주실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날짜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은채를 부탁드려요. 은채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리점 기사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폰을 켰습니다. 검은색 폴더폰이었습니다.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자 300개의 미전송 문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엄마에게 보내려다 못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지수야, 은채가 오늘 첫걸음 뗐어.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수야, 은채가 오늘 아빠라고 불렀어. 눈물이 났어. 10년 전 문자였습니다. 지수야, 내가 재혼했어. 미안해. 혼자 은채 키우기 힘들어서. 5년 전 문자였습니다. 지수야, 은채가 계모한테 맞았어. 내가 막아야 하는데 용기가 없어. 1년 전 문자였습니다. 지수야,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은채 부탁해. 내 아버지한테 연락할게. 은채는 두 폰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은채는 택시를 타고 태준에게 갔습니다. 태준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은채는 엄마 폰을 건넸습니다. 태준은 폰을 받아 문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수록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태준은 폰을 쥐고 오열했습니다. 70대 노인의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했을까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지수는 목숨 걸고 너를 낳았어.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니? 다음 날 태준과 은채는 교회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한지수의 묘비 앞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꽃을 놓고 절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만났어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태준도 묘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2달 후 대학 입학식이었습니다. 은채는 새 교복을 입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천천히 해도 돼. 이제 내 곁엔 내가 있어. 교정은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계모 김선영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수감 중이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10억빚 상환 의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소년원을 출소한 후 서울을 떠나 지방 친척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태준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방, 따뜻한 식사,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준과 함께 조깅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은채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구나. 주말에는 함께 엄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은채는 매번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태준도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은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새로운 삶이 6개월째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고 공부도 재미있어요. 가끔 악몽을 꾸지만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요. 엄마, 아빠, 저 이제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기를 덮고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태준이 불렀습니다. 은채야, 저녁 먹자. 네, 할아버지. 은채는 미소 지으며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은채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뭐든 좋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했습니다.
큰 저택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채의 지옥 같은 일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2배의 행복을 만듭니다.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